일본은 사실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있지만 이 매크로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통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1985년도만 해도 15세에서 24세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2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절반이 넘는 수준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정규직은 아시다시피 연공서열로 임금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승진이나 복지 혜택, 임금 수준이 굉장히 뒤처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대강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2.5%였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6%까지 올려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으니까 이 거대한 부채를 갖다 버티면서 계속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어려운 말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머니홀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간 오건영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KBS PD로 도쿄 특파원을 지낸 이성범 PD와 오건영 단장님을 함께 모시고 지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건영 단장님, 이성범 PD님. 네. 이 PD님 잠깐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CP를 맡고 있는 이성범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년간 KBS 일본 도쿄지국에서 특파원, PD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다큐인사이트 재팬 엑소더스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간의 집필 기간을 거쳐서 재팬 엑소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먼저 책 나오기 전에 재팬 엑소더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유튜브 조회수가 97만 회입니다. 이런 대중의 반응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조회수보다도 저는 댓글에서 좀 대중들의 위기의식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댓글을 보면은 이거 다큐멘터리가 일본을 다루고는 일본 이야기인데 왜 우리 얘기 같죠?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일본이라 쓰고 한국이라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조회수 97만 회라는 건 뭐 화제성 콘텐츠 수준에 도달을 했다는 건데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자기 일처럼 좀 받아들였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어떤 침체 과정을 거쳤고 그 속에서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흔들렸나 이거를 좀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뭐 말 그대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세와 물가는 뭐 30년 사이 올라 있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그런 것이 당연해진 세대.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점점 그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거든요. 단장님, 네. 원래는 글로벌 경제와 금리, 환율 이야기를 네.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 일본 주제에 대해서도 이번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크게 느끼신 점이 많다고. 일본은 사실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있지만 이 매크로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통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저 처음에 이제 엑소더스 재팬이라는 얘기를 그 다큐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느낌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 아닐까. 뭐냐면 이제 일본 경제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담은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랬죠. 뭐냐면 제가 2007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파견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3개월 정도 파견 갔었을 때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통과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일본 경제가 안 좋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베노믹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년하고 30년하고 뭐 차이가 없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단절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20년까지는요. 자산 시장도 흔들려져 있고 일본 경제 전체가 다 눌려 있었는데 아베노믹스 이후에 등장했던 건 뭐냐면은 돈을 풀면서 엔화의 약세가 나타났고 돈 푸는 효과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일본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실물 경제가 좋아진 게 좀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앞에서도 젊은 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젊은 층의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오히려 잃어버린 20년 당시에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을 때하고 지금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모자랄 때하고 또 이 사뭇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젊은 세대의 좌절, 약간 뭐냐면 잃어버린 20년대에는 일본 경제 전체가 다 힘들었다면 이제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약간 젊은 층과 나이 든 층, 이 층의 갈등의 문제하고 이런 것들 쪽으로 좀 전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저도 이게 잃어버린 30년이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세분해서 봐야 될 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직접 일본에서 취재도 하시고 다큐도 제작하신 이 PD님 입장에서 일본 청년들이 받은 상처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면? 네, 그러니까는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 그거를 좀 크게 좀 느꼈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버블이 붕괴하면서 기업들은 당연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신규 채용도 줄이고 그 빈자리들을 사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가 채웠거든요. 이게 큰 변화의 하나의 시작인데 1985년도만 해도 15세에서 24세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2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절반이 넘는 수준이 좀 되고 있고요. 정규직은 아시다시피 연공서열로 임금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승진이나 복지 혜택, 임금 수준이 굉장히 뒤처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첫 사회 진입부터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뭐 차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서 격차 사회로 가는 거죠. 주거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다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몰리는데 그 대도시 월세가 청년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 꽤 많거든요. 그 결과 임금이 적은 상황에서 월급 절반이 월세나 이런 거로 나가다 보니까 결혼, 출산 같은 인생 계획이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포기까지 하는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사회에서 결혼은 사치품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일본을 보면 겉모습은 좀 나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수출이 회복이 되고 주가도 버블 시절을 넘었고, 근데 하지만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한 상황이다. 나아지지 않고 있고 실질 임금은 거의 30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비정규직은 비중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뭐 집값은 여전히 높고 아까 자산격차 얘기했지만 그건 자산격차는 여전히 생기고 있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도 그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서 이제 이 나라의 청년들은 미래가 없구나, 내 미래는 불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엑소더스의 출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어떤 문제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두렵기도 합니다. 문 단장님, 잃어버린 30년이 단순히 경기 침체로만 발생된 건 아닌 것 같고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정책에서 냉탕 온탕 처방이 나왔던 게 가장 큰 스타트 포인트고요. 왜 그랬냐면 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도 그 다큐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가 됐을 때 일본 당국에서는 결국에는 수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내수 부양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낮췄거든요. 유동성을 풀고. 이렇게 풀려나온 유동성이 뭘 만들게 되냐면은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산 가격의 버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이 뛰어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89년도 정도 돼서 일본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일본의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잡으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자산 버블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심리가 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대강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2.5%였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6%까지 올려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밑에 이렇게 받쳐주면서 쿠션을 대줘야 되는데 이거를 쿠션을 안 대줘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으로 확 떨어져 버리니까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산 시장이, 내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는데 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소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황으로 진입했었을 때 통화정책이 냉탕식, 온탕식 요걸 반복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불황이 찾아오게 되니까 약간 땜질식 처방, 그러니까 경기 부양도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젝트 하나 만들거나 어떤 공사 현장 하나 해가지고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창출해주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지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던 겁니다. 근데 금융 시스템 무너진 거를 건드리질 않고 계속 좌시를 했던,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계속 경기 부양하면서 막은 거거든요. 심장에 병이 있는데 심장병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 심장을 치료해 이 피부가 치료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계속 여기다 스테로이드 바르고 있는 거예요. 피부에다가. 그럼 이게 대증요법으로야 나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금융 시스템 붕괴된 것에 대해서 일본 당국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조 조정이 들어간 게 1997년도예요. 그러면 90년도에 버블이 붕괴됐는데 7년 동안 금융 시스템을 치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에 대한 치료가 결국엔 이 몸에 대한 치료가 이 대증요법이 아니라 몸에 대한 치료가 7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으로서의 그 틀을 갖다 확고히 다져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경기가 좀 좋아질만 하면 일본 중앙은행도 너무 교과서적으로 행동한 게 있어요. 아,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산 버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그린슈트라고 하거든요. 파란 새싹이 살짝 돋아나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에서 확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00년, 2007년에 2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싹을 갖다가 올라오는 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워가지고 30년이 이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경기 불황뿐만 아니라 부채의 문제도 엮여 있고요. 정책에 대한 실패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러면은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보강해주고 받쳐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일본의 복지 세금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펼쳤으면 좀 많이 현재를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정책이 조금 실패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이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고르게 돌아가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령층과 상위 10%의 그러니까 사회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쪽에 그 정책이 그쪽으로 좀 편중되게 펼쳐졌고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 이후에도 오건영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결국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자산을 누가 갖고 있었냐 하면 대부분 은퇴한 고령층이나 상위 10%의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과실은 결과적으로 청년 쪽으로 흘러갔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좀 많이 흘러갔고요. 청년층은 시작부터 집도 자산도 충분한 저축도 없으니까 그런 회복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과 복지 구조 역시 또 고령층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의료 지출은 늘었지만은 청년의 주거, 교육, 뭐 취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위 10%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좀 많이 시행이 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와 기회가 좁은 범위에 집중이 됐고 청년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바로 격차 사회의 무서운 점인데요. 그래서 이 불평등이 단순히 소득 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구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면서 청년들의 그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통화량을 늘려서 네. 금리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런 건 되게 교과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일본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제로 금리의 교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은 이제 미국에서 썼었던 통화 완화 정책 있잖아요. 뭐 양적 완화 이런 네네. 거는 사실은 일본이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일본은 2000년부터 했어요. 그 마이너스 금리도 사실 미국보다 훨씬 선배고요. 어쨌든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불황이 깊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저희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마켓 보는 사람들이 일본은 경제학하고는 좀 달라요. 경제학이 뭐라고 나오냐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그럼 돈의 값이 싸지면 그 돈을 갖다가 저렴한 금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시중에 돈이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투자도 늘어나니까.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은 약간 케이스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뭐랄까요. 구원 투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1파트부터 딱 1회부터 들어오는 그 투수하고요. 8회 거의 막 지금 막 무사 말루 막 이런데 구원 투수로 들어오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쵸. 똑같은 교과서적인 공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산 버블은 붕괴돼 있고 이 부채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본은 굉장히 많이 꼈대요. 이게 그냥 10억 대출을 다 껴가지고 10억 전부 다 이제 완전 연끌로 이제 집을 산 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집값이 막 엄청 폭락해가지고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5억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집값은 5억인데 빚이 10억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금리를 제로로 낮춰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자가 확 줄어드니까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월급 받은 걸로 뭘 하냐면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으니까 이 거대한 부채를 갖다 버티면서 계속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어려운 말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본에 이제 그 유명한 학자 중에 일본 사람 아니지만 이제 리차드 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차대조표 불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낮아져도 이 부채가 너무 큰 상태가 되면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춰주면 오히려 빚을 계속 갚으려고 버티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빚을 갚으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 디플레이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일본의 그 거품 붕괴, 자산 붕괴 상황에 대한 부분도 보셨을 텐데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게 가져온 것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990년대 초반에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기업들은 사실은 그 인건비를 엄격히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기업들은 고용 유지는 하는데 거기에는 집중을 하지만 임금을 올리는 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 파트타임, 계약직, 비정규직 비율이 오르는 데에 따라서 임금 자체를 아예 오르지 않게 아주 밑으로 눌러버리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지난 30년간 일본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4.4%의 인상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에 아버지가 받았던 임금만큼을 청년 세대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 네, 올라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저임금 상태가 상당히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가 어렵고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면 당연히 임금을 좀 덜 주려고 하고 인상을 자제를 하는데 특정 시기에 엔저 현상 나오면은 일본의 수출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출 기업 등은 그런 데는 화랑을 맞을 텐데 그럴 때에도 왜 임금을 안 올리고 정체가 되고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임금이 상승한다는 거, 그러니까 임금의 상승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보시면요, 일본의 임금이 좀 올랐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일본 임금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물가가 예를 들어서 4% 오르는데 대기업의 임금은 5% 올라요. 근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임금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저가 나타나면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수출 기업들이 대기업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최근에는 좀 누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수 쪽이 많거든요. 그러면 엔 약세라는 거는 일본의 내수에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수는 여전히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본의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벌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출 기업들만큼 임금을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력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침체를 오래 겪잖아요. 그러면 침체가 당연해 보이고요. 약간 좋아지는 걸 바라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금이라는 건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죠. 임금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동결됐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임금이 폭락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했다, 주가가 폭락했다 있지만 임금 폭락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임금은 한 번 올려줄 때 한 번 올리고 나면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올려주게 돼요. 근데 잠깐 보시죠. 불황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때 임금을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올해 좋아져요. 그러면 올해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 올린다? 이게 내년에도 계속 좋을지 내후년에도 좋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서 불황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임금을 올려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야. 오히려 지금 올해 번 돈으로 임금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캐시를 확보해야 이 기업이 나중에 또 어려워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룸이 생길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임금 인상이 늦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고착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임금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오르는 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강한 일본의 이제 춘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2, 3년 정도는 일본의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걸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전통을 중시하고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많은 나라지만 아직도 그 플로피 디스크를 써야만 하는 법령이 존재한다는 건 정말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런 문화가 왜 존재하는 거죠? 사실 그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는 일본 사회의 느린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수천 건의 행정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80년대, 90년대 기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많죠. 그 당시 이제 기술이 들어갔던 게 플로피 디스크고요. 그래서 어떤 서류는 플로피 디스크로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허가 신청은 팩스로만 서류를 받아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하위 규정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법령 하위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단순히 구식이어서 웃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행정 효율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개인 모두 큰 기회 비용을 또 지불해야 했었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 행정이 필수인데 규정 때문에 현장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 팩스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2021년에 디지털청을 드디어 만들어서 규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뭐 최근입니다만은 플로피 디스크 관련 규정 1000여 건을 없애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2024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20년, 30년의 시간 지연이 있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뭐 앞으로도 법 규정을 뭐 전수조사하면서 뭐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뭐 일괄 삭제하겠다는 뭐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규제는 속도가 늦으면은 기술 격차가 사회 전반에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플로피 디스크는 어찌 보면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니라 이런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관성 이런 걸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금융 쪽도 그렇고 행정 쪽도 그렇고 꽤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던 이 나라에 굉장히 느리고 답답한 부분들이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죠? 행정도 이런 저희 같으면 뭔가 시대나 기술이 바뀌면 당연히 법령 시행규칙 바로바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일상인데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청이 21년도에 나왔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아직까지도 캐시 쓰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캐시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죠. 제가 일본에 있었던 2007년, 10년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캐시 안 쓰고 다 카드 썼잖아요. 근데 일본은 캐시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동전 지갑을 갖고 다녔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무언가 투자를 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투자가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네네.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이 기대감도 상승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엔화가 약세인데 주가가 상승하는 건 거품이다 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엔 약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거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본 증시가 그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는요. 니케이 지수가 제 기억에 8천까지 빠졌어요. 그때 엔화가요. 얼마였냐면은 70엔 정도 했거든요. 달러당 70엔인데 그때 당시 원엔 환율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1,550원 정도 했어요. 100엔당. 오늘 보면 한 94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엔화가 엄청나게 셌죠. 그러니까 슈퍼엔고가 되게 강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 지진으로 내수도 붕괴돼 있는데 엔고 때문에 수출도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등장했었던 게 아베노믹스예요.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엔화를 살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요. 이 달러당 71엔, 72엔에서 끊임없이 약세를 보여가지고 이게 한때 162엔까지 작년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럼 엔 약세가 거의 2배 이상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엔 약세가 그 정도로 진행이 되면은 수출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수출이 좋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그 수혜가 수출 대기업 쪽에 가서 고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 쪽에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니케이 지수 전체에서 수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엔 약세 때문에 무조건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엔 약세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을 자극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버블이라는 평가보다도 이런 것도 있어요.
엔화가 약하다 보니까 일본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옆에 있는 불가리아에서 튀르키예에 와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요. 그리고 튀르키예 부동산 시장이 인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 3년 전에 보면은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그런 투자 수요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살짝 그런 예, 내용들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의 약세라는 게 그 나라 자산 가격의 매력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도요, 엔화의 약세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좀 주목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본에 100엔짜리 주택도 나왔다면서요? 그 사실은 좀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백엔 주택은 사실은 일본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는 지방의 오래된 빈집을 상징적으로 백엔에 매각을 하고, 근데 리모델링이나 거주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백엔은 상징적인 가격이고 사실은 수리 유지하는 비용은 좀 많이 들겠죠.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매입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활용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두 개의 얼굴을 좀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도쿄, 오사카, 일급지나 이런 데 대도시에는 여전히 집값이 높고 거래도 활발한 반면에 지방이나 오래된 신도시는 공실과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빈집이 900만 호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공가율이 뭐 13.8% 정도로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도시는 다 중심부로만 모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다마신도시라는 사례인데, 제 책에는 이제 그 이타바시구의 다카시마다이라의 사례를 제 책에다 썼는데, 1970년대에 조성된 그런 대규모 주택 단지거든요. 아파트 단지인데 그게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낡고, 그때 20대, 30대로 입주한 주민들도 지금은 뭐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슬럼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재건축하려면은 주민 동의랑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은퇴자나 고령자들의 주머니에서 그런 돈이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이제 외곽부의 옛날 신도시들이. 그럼 이런 그 재건축도 어렵고 자산 가격의 격차도 큰데 일본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은 요새 주변에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단장님 뭐 부동산 쪽은 아니시지만 일본의 자산이라는 걸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본도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뛴다라기보다는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굉장히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도 좋아졌고 일본의 빈부격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주요 지역에 이게 뛰게 된다는 얘기는 이 주요 지역이라는 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주거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럼 젊은 세대들 중에서 주거의 사다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은데 사회 물가는, 생활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주거비는 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일본도 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자 부담을 높이게 되고, 이러면 이제 빈부격차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재분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재분배가 안 돼 보이거든요. 이 재분배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장기 불황이 가져온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문제보다는 사실은 조금 경제 성장의 과실이 아까도 얘기한 특정 계층에만 돌아갔다는 것, 그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 이후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내부 인력도 굉장히 그대로 지키는 대신에 신규 채용은 굉장히 줄이고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게 내부에는 정규직, 외부에는 비정규직, 이 이중적인 구조를 고착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벌써 격차가 생겨났고, 그 내부 사람들은 안정적인 뭐 임금 인상의 과실을 누리지만 여전히 이제 외부에 있는 비정규직, 청년들, 여성, 외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억 총중류라고 일본 인구의 1억 명을 다 평등하게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중산층이 탄탄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옛말이 됐고, 굉장히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 됐고, 워킹 푸어 비율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현금 지원이나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많이 펼쳤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
그 구조적인 문제, 노동 이동성이나 임금 구조의 고착화 이런 개혁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느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느렸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약간 비슷한 이제 구조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그 임금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이미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기 회복 시기에도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그 30년 동안 그걸 경험했다.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내 친구는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럼 지금이라도 오늘이 제일 싸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계속해서 뒤에 들어가주는 역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달러당 71엔까지 엔화가 빠졌다가 지금은 이게 뭐 162엔까지 올라가고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너무 한쪽으로 환율과 금리가 쏠리게 되면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한국이 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일본이 움직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빠르고 과감한 구조 개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